가을볕이 집 안 깊숙이 스며드는 더없이 쾌청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이날을 위해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 하나뿐인 손자 강우의 5번째 생일이었으니까요. 쭈글쭈글한 손으로 달력을 넘기며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늙은 할미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순수한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입은 블라우스는 백화점에서 파는 번쩍이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크림색 바탕에 잔잔한 들국화 무늬가 은은하게 스며든 제가 가진 비단 중 가장 아끼는 것으로 만든 옷입니다. 젊었을 적부터 옷을 짓고 원단을 만지고 사람의 몸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입히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지금은 남대문 시장 한 구석 하경자라는 이름 대신 주인 할매로 불리는 작은 옷가게에서 소일거리 삼고 있지만 한때는 저를 찾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로 의상실 문턱이 닳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왼쪽 가슴에는 자개로 만든 작은 목련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직접 깎고 광을 내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죠. 몇 해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떠났던 남해 여행에서 함께 주었던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 조개 껍데기는 제 보석함 안에서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며 남편을 추억하고 또 우리 강우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곱고 예뻤습니다. 이걸 입고 가면 우리 강우가 할머니 예쁘다 한마디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기대를 품으면서요. 아들 내외에게 미리 전화는 해두었습니다. 점심때쯤 강우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니 그 전에 잠깐 들러 얼굴만 보고 오겠다고요. 며느리 장유리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안 오셔도 괜찮아요. 강우 선물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좋은 거 사줄게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오지 말라는 뜻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래도 어미가 자식 집에, 할미가 손주 집에 가는데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 솜씨가 영 형편없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은 늘 제 요리를 먹을 때마다 당신은 옷 만들라고 하늘이 내린 손이지 밥하라고 내린 손이 아니야라며 구박 반 애정 반 섞인 놀림을 하곤 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저는 특별한 날이면 늘 시내에서 가장 좋은 식당의 음식을 포장해 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결혼 기념일마다 갔었던 지금은 너무 비싸져서 1년에 한 번 가기도 버거운 한우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맵지 않은 궁중 갈비찜과 오색 잡채, 그리고 어른들 먹을 어양동고까지 제 한 달 용돈에 가까운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식당 지배인이 정성껏 보자기에 싸주는 꾸러미를 받아드는데 양손이 묵직해지는 만큼 마음도 덩달아 부풀어 올랐습니다. 강남의 그 아파트는 원래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과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죠.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아들 민규가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집을 부부의 공동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늙은 어미 혼자 넓은 집에 살아 무얼 하겠어요. 자식 내외가 번듯한 집에서 어깨 펴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갈 때마다 저를 주눅 들게 만들었어요. 현관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젊은 경비원, 그리고 이질적인 정적이 흐르는 긴 복도까지
모든 것이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곧 보게 될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굳은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육중한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드라이한 머리에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값비싼 실크 라운지 웨어를 입은 며느리 장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며느리의 표정은 제가 그려왔던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길거리에서 귀찮은 호객꾼을 만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첫 마디부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양손에 들린 음식 꾸러미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우리 강우 생일인데 할미가 와봐야지.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사왔다. 식기 전에 먹여야지.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음식 꾸러미에 단 1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싸구려 물건의 하자를 찾아내려는 듯 무례하고 꼼꼼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이윽고 며느리의 붉은 입술이 경멸의 모양으로 비틀렸습니다. 근데 그 옷은 뭐예요? 어디 시장에서 사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색깔도 촌스럽고 그 브로치는 또 뭐고요. 누가 요즘 세상에 그런 걸 하고 다녀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가 담긴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손자를 향한 사랑이 담긴 이 옷과 장신구가 한순간에 촌스럽고 이상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제 마른 입술이 겨우 떨어졌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예쁘지 않니?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못 들을 것을 들었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오늘 제 친구들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다들 어디 사는 누구 사모님들인데 어머니가 이러고 나타나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촌스러워서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도끼는 제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어미였기에 그동안 웬만한 무례와 서운함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제 70평생의 세월, 제 감각,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정면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강우 선물은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제가 들고 있던 음식 꾸러미를 짐짝처럼 획 낚아챘습니다. 제 손에 남아있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음식은? 이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른 가보세요. 사람들 오기 전에. 쾅!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현관문은 제 코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크고 날카롭게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음식의 온기 대신 서늘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죠.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뜨거운 감정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얼음처럼 얼어붙으며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크림색 들국화 블라우스, 자개 목련 브로치, 며느리의 눈에는 저것이 그토록
촌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이른 가을의 찬 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잊고 지냈던 목소리가 섬광처럼 터져 나온 것은 제스민, 옷은 그걸 만든 사람을 담는 법이야. 저 옷은 당신처럼 기품 있고 단단해. 1970년대 명동. 제 의상실을 찾았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제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하경자가 아닌 경성 제스민이었죠. 프랑스 유학파도 재벌 집딸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감각과 실력으로 명동의 패션을 주름잡던 디자이너. 저는 그 이름을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의 트렁크 가장 깊은 곳에 넣고 녹슨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트렁크가 그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 장유리가 그 단단한 자물쇠를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으로 박살내버린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던 자부심을, 제 예술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죠.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늙은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전성기 시절 마음에 들지 않는 원단을 단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내던 디자이너의 눈빛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여주마. 진짜 멋이 뭔지, 촌스러운 게 과연 누구인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소파에 주저앉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집 안가장 깊숙한 곳, 창고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 가장 구석에 놓여 있던 제 키만한 낡은 트렁크에 손을 올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제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세월의 흔적으로 녹슬어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을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제 모든 자부심과 영혼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죠. 저는 그 상자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경멸에 찬 시선이 잠자고 있던 전설을 깨운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현관에 주저앉을 틈도 없이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고하는 신호탄처럼 육중하게 울렸어요.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감, 손자를 보지 못한 서러움 같은 뜨거운 감정들은 이미 제 안에서 다른 무언가로 그 형태를 바꾼 뒤였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고요하며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같은 결이었죠. 창고 문을 열자 수십 년의 세월이 압축된 듯한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에 빛나던 과거라는 이름으로 봉인해 두었던 공간이었어요. 선반 위에는 이제는 쓰지 않는 낡은 살림살이들이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나쳐 창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키만한 검은색 가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낡은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 가방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 경성 제스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일종의 시간이 담긴 궤였습니다. 트렁크 표면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곳곳이 마르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형태만은 옛 명품 가방처럼 고고한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 위를 손으로 쓸어내자 하얀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콜록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를 단단히 잠그고 있는 노쇠 자물쇠는 검붉게 녹이 슬어 제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처럼 보였습니다.
열쇠는 이사를 거듭하는 동안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창고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슨 자물쇠의 이음새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리쳤어요. 쨍! 둔탁하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좁은 창고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자물쇠를 부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아내, 고단한 어머니, 인자한 할머니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가두었던 단단한 껍질을 부수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탕 하는 마지막 파열음과 함께 자물쇠의 연결고리가 힘없이 끊어져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망치를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트렁크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리는 듯한 경첩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공기가 제 얼굴로 발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약의 쌉쌀한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향기, 그리고 최고급 원단들이 품고 있던 희미한 향기가 뒤섞여 제 코끝을 아련하게 간지렸어요. 트렁크의 내부는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곱게 접힌 하얀 비단 손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역사의 유물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저는 가장 먼저 묵직한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 케이스에 고이 담긴 독일제 제단 가위였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당신이 쓰시던 것을 물려주신 제게는 보물 1호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칼을 쓰는 무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 가위가 옷감이 아닌 너의 나태와 교만을 베는 칼이 되기를 바란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서걱, 서걱. 빈 허공을 향해 가위질을 하자 묵직한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이 가위 한 자루로 저는 세상의 모든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던 제 무기이자 분신이었죠. 차갑고 묵직한 강철의 감촉이 제 손에 완벽하게 감기는 순간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본래의 모습을 비로소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위 아래에서는 양장 재본된 낡은 스케치북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잠들어 있던 저의 디자인들이 흑백의 연필 선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던 비대칭 코트 디자인, 당대 최고의 배우가 연기했던 비련의 여주인공에게서 영감을 받아 단숨에 그려내렸던 드레스 스케치, 창덕궁 후원을 거닐다 기와의 곡선에 매료되어 만들었던 한복의 깃을 닮은 재킷 디자인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당신의 재능을 이 낡은 종이 속에 가둬두었냐고요.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함과 회한, 그리고 다시금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열정이 뒤섞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케치북 더미 밑에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디자인했던 옷들에 달았던 라벨이 비단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경성 제스민. 먼저 간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게서 제스민 향기가 났다고, 그 향기처럼 은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제게 있다고 말해주었죠. 금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인 제 이름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죠.
의상실 앞에서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조금의 주눅듦도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한 여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는 당시 이미지 변신에 실패하며 은퇴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시상식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순수함의 상징이었던 그녀에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뱀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 안에 숨겨진 강인함과 욕망을 보았거든요. 그 드레스 한 벌로 그녀는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옷이란 그런 힘을 가진 물건입니다. 사람의 몸을 감싸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 저는 그 힘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저 빛나던 열정과 자부심은 어느 세월의 풍파에 닳아 없어진 걸까? 아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 바로 오늘 며느리 장유리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 준 것이죠. 모욕감은 때로 가장 강력한 각성제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저는 트렁크 속에서 가장 아끼던 원단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럽고 깊은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실크,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은은한 보석 가루가 박힌 이탈리아산 트위드, 그리고 빳빳하게 풀을 먹여 칼날처럼 서슬퍼런 순백의 리넨까지 원단들을 제 뺨에 부비자 잊고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듯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거실로 나와 먼지가 쌓여있던 낡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한 번도 돌려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정성껏 기름칠을 하고 실을 깨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수십 년 만에 듣는 재봉틀 소리는 조금도 녹슬지 않고 마치 심장 제세동기처럼 제 멈춰있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쾌하게 거실을 울렸어요. 저는 그날 밤 밥도 먹지 않고 꼬박 밤을 새워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도 디자인본도 필요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제 손끝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살아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검은색 실크 원단을 재단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위에 초크로 선을 긋는 제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스걱. 재단 가위가 원단 위를 미끄러져 나갈 때 저는 제가 옷감이 아닌 제 과거에 즐긴 미련을 잘라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늘이 촘촘하게 옷감을 꿰맬 때마다 제 안의 상처와 회한이 조금씩 아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제 자신을 치유하고 단련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마침내 한 벌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제 70년 인생의 모든 기술과 감각, 그리고 이야기가 녹아 있었죠. 인체의 곡선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주는 완벽한 재단,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색이 변하는 최고급 실크, 가리고 목선과 소매 끝에 제가 직접 은실로 수놓은 작은 제스민 꽃 장식까지 그 어떤 상표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옷 그 자체가 하나의 보석처럼 기품 있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원피스를 낡은 마네킹에 입혀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제 트렁크 안에는 아직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수백, 수천 개의 디자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깨울 생각입니다.
법으로 아파트를 되찾는 것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는 복수예요. 저는 제 능력, 제 스타일로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허영의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며느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이나 집을 잃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자신이 그토록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이 발 디디고 싶어 안다라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도 우아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검은 원피스는 그 빛을 받아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성 제스민의 귀환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계획하고 무엇보다 우아하게 실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워 만든 검은 원피스를 입는 대신 평소처럼 시장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그 옷을 세상에 보여줄 무대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제 복수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었고,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할 유능하고 젊은 조력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남대문 시장 의류상가 한 구석에 있는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주 고객은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이나 유행은 지났지만 질 좋은 옷을 저렴하게 찾는 알뜰한 젊은 학생들이었죠.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가장 먼저 단골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 목표는 탐스러운 샤인 머스켓이 아니라 그 가게의 손녀인 소미라는 아이였습니다. 소미는 미대를 휴학하고 할머니의 과일 가게 일을 돕고 있는 22살의 똘망똘망한 아가씨였습니다. 늘 귀에는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다니며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아이의 옷차림은 평범한 시장 아가씨라고 하기엔 어딘가 독특한 구석이 있었죠. 낡은 구제 청바지에 직접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입거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원색의 옷들을 과감하게 조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그저 요란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창조하려는 용기와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아이의 눈이었어요. 소미는 사람을 볼 때나 물건을 볼 때 그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그 아이의 비범함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구제옷 자판에서 산 낡은 재킷을 보여주며 싸게 잘 샀다고 자랑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소미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재킷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단추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단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상아로 깎아 만든 거예요. 아마 옛날에 아주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아이의 말에 재킷의 가치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 바로 그것이 제가 찾던 능력이었습니다. 소미 아가씨, 잠깐 나 좀 볼 수 있을까? 제가 말을 걸자 과일 상자를 나르던 소미는 헤드폰을 목에 걸며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제스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게에 예쁜 옷이라도 새로 들어왔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제 가게는 제스민 할머니네로 불렸습니다. 제가 늘 제스민 차를 끓여놓고 손님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저는 소미를 데리고 시장 구석, 쌍화차의 진한 계피 향이 흐르는 낡은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쌍화차를 앞에 두고 저는 주저없이 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때 옷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경성 제스민으로 불렸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어제 며느리에게 당했던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소미의 눈은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나중에는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소미는 마시던 쌍화차 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박! 할머니, 완전 영화 같아요. 어떻게 그런 재능을 숨기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교양 없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복수하실 건데요?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저 싸움 잘해요. 아이의 당돌하고 시원시원한 반응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는 그 그림 기록장이라는 것을 통해 경성 제스민을 부활시키고 싶다고요. 제 스타일과 제 옷을 세상에 보여주고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소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비싼 명품 자랑하는 거 이제 식상해해요. 오히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진짜 스타일에 열광한다고요. 70대 멋쟁이 할머니라니 이건 무조건 대박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아주 영리하고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기록장의 이름부터 사진의 분위기, 글을 쓰는 방식까지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아이디어가 샘솟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록장의 이름은 경성 제스민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 이름이 가진 역사와 신비감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소미는 확신했습니다. 자, 그럼 첫 게시물부터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 어제 그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다는 옷,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소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미는 제 작은 옷방을 열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제 옷방에는 제가 수십 년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옷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와, 할머니. 여긴 그냥 옷방이 아니라 보물창고인데요. 이 옷들 전부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미는 제가 며느리에게 촌스럽다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들국화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복수의 시작은 바로 이 옷이 되어야 해요. 가장 큰 모욕을 받았던 그 옷으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를 약점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서 무기로 만드는 거죠. 소미는 자신의 커다란 가방에서 온갖 소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죽 벨트, 손으로 짠 듯한 책 넓은 모자,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던 빈티지한 디자인의 선글라스까지. 소미는 제 블라우스 위에 벨트를 매어 입고 있던 허리선을 강조하고 소매를 무심하게 걷어 올려 가녀린 손목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는 제가 직접 만들었던 다른 쪽빛 스카프를 자연스럽게 둘러 색의 대비를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촬영하러 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무대로. 우리의 촬영 장소는 번쩍이는 조명이 있는 사진관이 아닌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남대문 시장의 복잡한 골목이었습니다. 소미는 일부러 가장 낡고 지저분한 배경을 골랐어요. 녹슨 철문 앞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나는 좌판 옆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한가운데 그런 혼돈의 공간 속에서 저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어색했지만 소미는 제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어요. 할머니, 지금처럼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걸어보세요. 저기 저 사람들 다 할머니의 멋진 모습을 우러러보는 구경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외침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정말로 파리의 어느 길거리를 걷는 모델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자신감과 표현의 욕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찰칵, 찰칵. 소미의 낡은 필름 사진기 셔터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한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더 이상 시장의 평범한 옷가게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운 배경과 완벽한 대비를 이루며 독보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는 스타일의 대가처럼 보였습니다. 소미는 그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 경성 제스민 기록장에 첫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이렇게 적었죠.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이 옷에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멋은 상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첫 게시물을 올리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한 가지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연을 끊고 지냈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강남 아파트 증여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해 달라고 했죠. 그림 기록장에서는 스타일로, 현실에서는 법으로. 저는 양쪽에서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반격의 서막을 올린 겁니다. 화면 속의 마음 표시가 하나둘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장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가게의 셔터를 막 올리고 있을 때였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고고하고 우아한 척하는 톤이 아닌 날카롭게 흥분하여 새댄 소리에 가까웠어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 어제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뭘 보내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각 끓인 제스민 차를 찻잔에 따르며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자 못 읽니? 거기에 다 쓰여 있을 텐데. 친절한 변호사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써서 보냈을 거야. 제 예상 밖의 차분한 반응에 며느리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예상치 못한 배우가 등장한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아니,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이게 무슨 추태예요. 감히 우리 집을, 남의 집을 뺏으려고 들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이 어느새 감히 남의 집이 되어 있었네요. 저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옆에 있던 낡은 녹음기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물건이었죠. 글쎄, 그 집이 정말 너희 집인지는 법정에서 따져보면 알게 되겠지.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써준 효도 계약서, 기억 안 나니? 그깟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했나 보구나.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한다는 조항. 너는 그 조항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위반했단다. 뭐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어머니 생신 때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선물 사드리고
용돈 한 번 걸은 적 없잖아요. 그런데 고작 그 촌스러운 옷 한 벌 가지고 뭐라고 한 걸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속 좁고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옷 한 벌이 아니지. 그건 네가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을 뿐이야. 그리고 네가 보내준 선물과 돈, 그건 효도가 아니라 적선이었겠지. 더 이상은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는 내 변호사랑 이야기하렴. 네가 상대하기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하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 사진 올리는 건 또 뭐예요? 온 동네 창피하게 그런 사진은 왜 올리고 다니세요? 네 친구분들이 그거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장 지우세요 아셨어요? 싫다.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전화는 곧바로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의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림 기록장에 보란 듯이 글을 올린 것이죠.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비난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완벽하게 차려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이었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새로운 거 배우시는 거 보기 좋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좀 추해 보이는 것 같아요. 패션 대참사 수준인데 혼자만 모르는 느낌?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도 모르고. 아무튼 오늘 저녁은 사랑하는 남편이랑 시그니엘에서 최고급 샴페인이랑 캐비어 먹기로 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죠. 해시태그 강남살이, 해시태그 시집살이 고충, 해시태그 패션 대참사, 해시태그 나이는 곱게. 그 글 밑에는 며느리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위로와 동조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우리 언니 속 썩여. 나이 들면 곱게 늙어야지. 정말 주책이야.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그 글과 댓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니. 허영심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얄팍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저격글이 오히려 경성 제스민 기록장에 대한 호기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몇몇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의 글과 제 기록장을 비교하며 이 할머니가 그 패션 대참사? 라며 제 사진을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론은 며느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거대한 물결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패션 대참사임? 분위기랑 스타일 완전 압도적인데? 저 할머니 포스가 장난 아니다. 옷도 직접 만드신 건가? 진짜 멋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질투해서 저격한 거 아님? 수준하고는 캐비어 먹는 게 자랑이냐? 특히 제 첫 게시물에 담긴 진짜 멋은 상표가 아닌 이야기에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문장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인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격표가 보이는 명품으로 도배하고 과시하는 며느리의 게시물들과 세월의 멋이 담긴 제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소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두 번째 게시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밤새워 만들었던 바로 그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촬영 장소는 제 옷가게 앞,
너저분한 마네킹들이 서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의 저는 마치 파리의 어느 고급 옷가게 쇼윈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고고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옷은 죄가 없습니다. 옷을 입는 사람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뿐.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했던 때와 장소, 상황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녀의 공격을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게 되받아친 것이죠. 마음 표시 숫자는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고 구독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의 편집장, 현직 디자이너, 심지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일 분석가까지 제 기록장을 구독하고 선생님께 한 수 배웁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기록장에 익명의 계정으로 할머니 주책이에요. 나이값 좀 하세요. 같은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지만 그런 댓글들은 저를 응원하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 순식간에 묻혀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껏 기어들어가는 변명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 민규예요. 안다. 왜 전화했니? 그게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뭐 크게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내용 증명은 또 뭐고 그 사진 올리는 건 또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전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네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보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너는 네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해서 가족끼리 왜 이러냐니. 그 말이 지금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끊는다. 저는 아들의 구차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작한 조롱과 무시는 이제 그녀 자신을 향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우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죠.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지고 통쾌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끌어내리려고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저를 더 높이 띄워주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라는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마른 들판의 불길과도 같아서 경성. 제스민이라는 이름은 며칠 사이에 아는 사람만 아는 이름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기록장의 구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제 작은 옷가게에도 제 얼굴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아가려는 젊은 학생들이나 자신의 옷을 한번 봐달라며 찾아오는 디자이너 지망생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겨우 식전빵이 식탁에 올랐을 뿐 제가 준비한 화려한 주요리는 아직 주방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미가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한 얼굴로 제 가게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게 자신의 손전화기 화면을 불쑥 내밀었어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 장유리가 자신의 기록장에 올린 새로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준 깜짝 선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 신상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화려하다 못해 요란한 색상의 트위드 재킷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뻣뻣한 인조 가죽 치마, 그리고 과시적으로 번쩍이는 금장 로고가 박힌 가방까지. 제 눈에는 그저 값비싼 옷들을 아무런 철학 없이 되는 대로 걸쳐 입은 마네킹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옷, 이번 계절 신상품인데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댓글에는 다들 너무 예쁘다고, 역시 유리님은 뭘 입어도 명품이라고 난리인데, 솔직히 제 눈에는 옷이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는 것 같지 않아요? 소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도 그 옷은 며느리의 장점을 살려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애가 가진 단점만을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어정쩡한 재킷의 길이는 통통한 허리를 더욱 부해 보이게 만들었고, 요란한 색감은 며느리의 이목구비를 오히려 흐릿하고 평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옷에 붙은 명성에 사람이 짓눌린 경우였죠. 저 옷은 장유리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장유리라는 사람이 저 옷에 걸려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소미야. 네, 할머니. 저 옷과 똑같은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 제 말에 소미의 눈이 토끼처럼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 비싼 명품 옷을요? 왜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되 전혀 다른 옷을 만드는 거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옷에 붙은 가격표인지 아니면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입는 사람의 태도인지. 그리고 말이다. 저 옷은 지금 울고 있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인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옷을 구원해 주어야지. 제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은 저 비싼 옷을 저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하지만 훨씬 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장 큰 무기이자 유일한 자부심인 돈을 저의 가장 큰 무기인 실력으로 정면에서 꺾어버리고 싶었어요. 돈으로 산 스타일이 얼마나 허무하고 볼품없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미와 함께 동대문 원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로는 거의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동대문은 여전히 밤낮 없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원단 가게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을 저는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익숙하게 헤치고 나갔습니다. 소미는 그런 제 모습을 신기한 듯이 졸졸 따라왔죠. 할머니,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럼 마가. 내가 젊었을 적에는 여기가 내 놀이터이자 전쟁터였단다. 좋은 원단을 차지하려고 가게 주인들과 밤새워 씨름하고 때로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던 곳이지. 저는 수많은 원단 가게들 사이를 그저 스쳐 지나가며 제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의 원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입은 옷의 소재는 기성복에서 흔히 쓰는 뻣뻣하고 무거운 평범한 트위드였어요. 겉보기만 화려할 뿐 입는 사람의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크와 양모가 섞여 은은한 광택이 흐르면서도 공기처럼 가벼운 원단을 한 가게의 구석에서 찾아냈습니다. 가격은 며느리가 입은 옷값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원단이 품고 있는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소미는 제게 정말 이 원단이 더 좋은 것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소미야, 좋은 옷은 무조건 비싼 원단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옷을 입을 사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사람의 숨결과 함께할 수 있는 원단으로 만드는 거란다.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요란하고 무거운 색보다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기품 있는 색이 훨씬 잘 어울려. 피부색도 더 환하게 보일 거고 무엇보다 저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을 거야. 한평생 원단을 만져온 제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만드는 내내 며느리의 몸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몸을 줄자로 재본 적은 없지만 제 눈은 그 어떤 줄자보다도 정확했어요. 며느리의 조금 짧고 통통한 목을 더 길고 가늘어 보이게 할 부인에게 각도, 자신 없어 하는 통통한 팔뚝을 우아하게 가려줄 소매의 길이, 그리고 다리가 가장 예뻐 보일 치마의 아슬아슬한 단의 위치까지. 저는 단순히 옷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완전한 디자인을 해체하고 며느리라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완벽한 형태로 재창조했습니다. 재단하고 가봉하고 바느질하는 며칠 밤낮으로 제 재봉틀은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단 한 벌뿐인 경성 제스민 표 트위드 정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며느리가 입었던 옷과 비슷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완성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옷이었죠. 저는 그 옷을 입고 소미와 함께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대문 시장이 아닌 덕수궁 돌담길을 배경으로 삼았어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돌담과 제 옷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제 옷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사진을 올리며 소미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문구를 골랐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깁니다. 가격표는 결코 스타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옷은 몸을 위한 집과 같습니다.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집을 지어야 그 안의 영혼도 비로소 편안하게 빛날 수 있는 법이지요. 이 게시물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며느리가 입었던 명품 옷과 제가 만든 옷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비슷한 옷 다른 느낌 정도로 시작했던 반응은 곧 패션 전문가들과 디자이너들이 가세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은 옷에 사람이 눌려 있고 오른쪽은 옷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 재단선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오른쪽 옷은 입는 사람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든 옷이다. 소재의 차이가 느껴진다. 왼쪽은 뻣뻣하고 무거워 보이지만 오른쪽은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것 같다. 급기야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패션 방송인이 충격. 수백만 원 명품을 이긴 시장 할머니의 정체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며느리의 옷을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제 옷의 완벽한 재단과 소재 선택, 그리고 옷에 담긴 철학을 극찬하며 제가 평범한 옷가게 주인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고 경성 제스민은 순식간에 패션계를 넘어 대중적인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상 제작과 옷을 고쳐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제 작은 가게 앞은 저를 보려는 사람들로 연일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며느리가 쏘아 올린 명품이라는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패션 방송인의 영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명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늘 경성 제스민이라는 제 이름이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패션계가 저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각종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방송국에서도 출연 섭외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시끄러운 유명세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로 커다란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장현수였습니다. 그는 현재 패션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편지에는 정중하고 진심이 담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오래전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어린 제가 선생님의 의상실 문을 두드렸던 나를 기억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바닥 청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선생님의 가위질과 바느질은 제게 성경이자 교과서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옷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옷을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스승님이십니다. 감히 선생님의 이름을 다시 뵙게 되어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제가 선생님께 바치는 이번 무대를 가까이서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제자를 꾸짖어 주십시오. 선생님을 위한 가장 귀한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장현수, 까맣게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에서 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구석에서 묵묵히 제 어깨 너머로 디자인을 훔쳐보던 재능은 있지만 가난했던 그 아이. 제가 명동을 떠나기 전 제 재단 가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끝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어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 안에는 그가 개최하는 패션쇼의 가장 앞자리, 소위 말하는 귀빈석 초대장이 2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패션쇼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패션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유명했죠. 며느리 장유리가 자신의 기록장에 그 쇼에 가고 싶다고 초대장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글을 몇 번이나 올렸던 것을 소미를 통해 본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성 제스민의 공식적인 귀환 선언이자 며느리의 세계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미야, 우리 파티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패션쇼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오로지 제가 입을 옷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치는 무대에 스승이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번에 제가 선택한 원단은 트렁크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짙은 남색의 벨벳이었습니다. 단순한 벨벳이 아니라 빛의 각도에 따라 밤하늘의 별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구할 수 없는 귀한 원단이었죠. 저는 그 옷에 제 인생을 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단순하고 고요한 드레스처럼 보이지만 그 안감에는 제가 직접 금실로 수놓은 거대한 제스민 덩굴이 휘감아 올라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열정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제 자신처럼 말입니다. 드레스가 완성되던 날 소미는 그것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에요. 박물관에 걸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옷은 박물관에 걸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숨 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란다. 마침내 패션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미의 도움을 받아 곱게 화장을 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담긴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시장의 옷가게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관통해 온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명의 예술가, 경성 제스민이 서 있었습니다. 패션쇼가 열리는 호텔 입구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와 소미가 낡은 택시에서 내리자 모두의 시선이 잠시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할머니는 누구지? 하는 호기심과 의아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행사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행사장 내부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 배우들과 가수, 그리고 네로라 하는 재벌가의 사모님들까지 모두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저의 등장은 그 화려한 무리 속에서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어떤 로고도 보석도 없었지만 제 드레스가 뿜어내는 기품과 아우라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쇼의 주최자인 디자이너 장현수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른 모든 귀빈들을 제쳐두고 제게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제 손을 잡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장현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저렇게 깍듯이 대하는 저 노부인은 대체 누구냐는 궁금증으로 가득했죠. 장현수는 저를 가장 좋은 자리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저쪽 구석,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통로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며느리 장유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애는 아마 비싼 돈을 주고 암표를 사거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겨우 서서 보는 자리를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어떻게든 이 화려한 세계의 일원인 척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이 마침내 저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와 담소를 나누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저 노부인이 자신이 그토록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고 경멸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이 선망하고 발 디디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주인공처럼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쇼가 시작되고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었지만 며느리는 무대가 아닌 저만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난 뒤 세상은 온통 경성 제스민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다음 날 발행된 모든 신문과 잡지의 연예면과 문화면은 제 사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전설의 디자이너, 경성 제스민의 귀환, 최고의 디자이너 장현수, 그녀를 스승이라 부르다 가격표를 압도하는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화려한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기자들은 제 과거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70년대 명동에서 활동했던 제 의상실의 이름부터 제가 어떤 배우들의 옷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 과거는 순식간에 하나의 신화처럼 대중들에게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며느리 장유리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기록장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댓글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분이 그 경성 제스민 선생님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촌스럽다고 저격한 거임? 진짜 대박이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더니 가짜는 진짜를 못 알아보는구나. 캐비어 먹는 게 자랑이 아니라 저런 시어머니를 둔 게 진짜 자랑이었을 텐데. 복을 제 발로 뻥 찼네. 어쩐지 옷 입는 수준이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 명품만 걸친다고 교양이 생기는 게 아니지. 며느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강남사는 세련된 사모님이라는 허상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에서 순식간에 어리석고 무지한 며느리의 대명사이자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죠. 그녀가 올리는 모든 게시물에는 이제 그래서 시어머니께 사과는 하셨어요? 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따라붙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타이밍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효도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한 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저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호사를 통해 즉시 집을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의 강제 집행 예고장과 함께였죠. 며느리의 세계는 이제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은 주인 안목이 저 정도인데 옷의 품질은 오죽할까? 혹시 여기도 유명 디자이너 옷 베껴서 파는 곳 아니냐는 의심과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 각종 물품을 협찬해 주었던 명품 회사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협찬했던 모든 물건들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제공했던 물건들의 사용료까지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죠. 그녀의 곁에서 언니, 언니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전화기는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의 연락으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들 민규에게서 엉엉 우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저희 이제 어떡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유리 사업도 다 망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나는 내 옷을 입고 내 실력을 보여줬을 뿐이다. 니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쌓아온 거짓과 허영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야.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란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가족? 네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촌스럽다는 모욕을 당할 때 너는 그 가족을 위해 뭘 했지?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지 마라. 역겹구나.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의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동정심은 사치였고 더 이상의 용서는 그들에게 독이 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록장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심과 오해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지,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교묘한 감성팔이였죠. 몇몇 동정적인 여론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미와 저는 이미 그럴 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제 기록장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세요. 그 나이의 주책이에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같은 날 것 그대로의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며느리에게 문전박대 당하던 날 아파트 복도 화면에 찍힌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기록장은 폐쇄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사에는 비난의 댓글만이 가득했습니다. 허영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마침내 흔적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길고 길었던 정상화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짓 눈물과 호소문이 제가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힘없이 쓰러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기반부터 썩어 있었기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강제 집행영장이 도착하자 그들이 살던 집 앞은 구경꾼들과 빚쟁이들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찻집 창가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승자의 희열 같은 감정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들이 길고 긴 혼란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회한만이 찻잔 위로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생각보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 넓은 집을 채우고 있던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은 대부분 빌린 것이거나 할부금이 채 끝나지 않아 도로 빼앗긴 것들이었던 모양입니다. 트럭에 실리는 것은 고작 몇 개의 옷상자와 아이의 낡은 장난감들이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검은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허둥지둥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한때 그토록 고고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을 나르던 아들 민규의 모습은 제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제 집이었으나 한동안 제 집이 아니었던 그곳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새로운 열쇠로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거짓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비로소 본연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의 소식은 한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굳이 그들의 소식을 찾아 듣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그들의 인생을 염려할 시간에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낡은 시장 가게의 셔터를 반쯤 내렸을 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제 아들 민규가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았던 날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한때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자라나 덥수룩했습니다. 그 손에는 기름때가 거뭇하게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민규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리던 셔터를 마저 올리고 아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가게 안에 작은 간이 의자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뜨거운 물을 끓여 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아들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 그들은 작은 월세방을 얻어 잠시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세상에 비난이 쏟아지자 며느리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폭언을 쏟아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모든 것이 무능한 남편인 아들 탓이라면서요. 아들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며느리의 카드값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큰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허영을 버리고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일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빚도 함께 갚아나가고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자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냉소적이었다고 해요.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이 무능한 인간아. 네 엄마한테 가서 빌든지 무릎이라도 꿇든지 해서 돈이라도 받아와.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장유리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바닥에서 썩어야 하냐고. 그 순간 아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것은 조민규라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와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허울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 또한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어머니를 방패막이 삼아 등 돌렸던 비겁한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래, 나는 무능한 인간이다. 그런 나를 만든 건 너의 끝없는 욕심과 나의 비겁함이었어. 하지만 더 이상은 네 욕심을 채우는 기계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다시는 그분께 손 벌릴 생각하지 마. 너는 그럴 자격 없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주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아들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희고 곱기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고된 노동의 흔적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담담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비겁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조민규라는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제 자신에게 떳떳해졌을 때 그때 가서 어머니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유약하고 책임감 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진실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가게 구석의 작은 풍로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찬밥 한 덩이와 남은 김치를 넣고 작은 냄비에 담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치죽이 뭉근하게 끓어오르자 저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라. 속이 많이 허할 테니. 아들은 말없이 김치죽을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죽을 삼키며 아들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릇 위로, 자신의 거친 손등 위로. 그것은 변명의 눈물도 동정을 구하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깊은 참회의 눈물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우리의 화해는 거창한 용서의 말이 아닌 그저 따뜻한 김치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제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아들이 눈물과 함께 뜨거운 김치죽 한 그릇을 전부 비워냈을 때 제 가게 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텅 빈 그릇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는 지난 몇 달간의 고된 시간을 증명하듯 무겁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는 대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참 만에 아들이 던진 질문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고 공허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너 인생까지 내가 정해줄 수는 없겠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살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구석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서 돌려받은 강남 아파트의 모든 현관카드였어요. 저는 그 카드들을 아들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이제 그 집이 싫다. 그곳에는 내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보다 내 아들의 비겁했던 순간과 내 며느리의 오만했던 기억이 더 진하게 배어 있어. 나는 유령이 나오는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구나. 제 말에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자 모든 것이었던 그 집. 그 집을 되찾기 위해 혹은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팔아요, 어머니. 그 집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상처만 남은 곳이에요.
어머니 말씀처럼 유령이 나오는 집이에요.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정말로 살고 싶은 어머니의 영혼이 담길 진짜 집을 지으세요.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 어른이 되어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었던 강남 아파트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속죄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잠을 쪼개가며 저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화려한 도심이 아닌 오래된 골목과 낮은 집들이 정겹게 어우러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2층 집 한 채가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온통 뒤덮고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잡초가 무성했지만 저는 그 집이 가진 가능성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커다란 창을 내면 따스한 햇살이 집 안가득 들어올 것이고 낡은 옥상은 제자들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민규야, 나는 이곳에 내 마지막 꿈을 심으려 한다.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뜰리에로 만들고 싶어. 너의 힘이 필요하다. 네, 어머니. 이곳은 제가 짓겠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의 집을, 우리의 새로운 집을 짓게 허락해 주세요. 그날부터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닌 무너진 자신의 삶과 우리 가족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과도 같았어요. 아들은 썩은 기둥을 갈아내고 뒤틀린 문짝을 바로잡으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땀을 흘렸습니다. 서툰 망치질에 손을 찧어 피가 나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기 일쑤였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곁에서 아뜰리에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1층은 제자들과 함께 옷을 만들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환한 작업 공간으로 2층은 저와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지만 아늑한 가정집으로요. 저는 매일 아들의 점심밥을 챙겨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집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있어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따뜻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았던 제 옛 며느리 장유리에 대한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오랜 친구들을 통해 듣게 된 그 아이의 소식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믿었던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을 모두 잃고 이제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것처럼 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지 않는 한 그 누구의 동정도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초겨울의 해질녘이었습니다. 하루의 작업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흙먼지를 털며 집을 나서는데 공사장 맞은편 골목 어귀에 누군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낡고 해진 외투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뒷모습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유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멀찌감치 서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째 계속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일부러 아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 어둠이 내려앉은 공사장에 조용히 앉아 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그 아이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나타나 말없이 뼈대만 남은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에 놀란 그 아이가 흠칫하며 몸을 돌리려 할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숨어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거라. 제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그늘과 수치심만이 가득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매일 여기 오는 것이냐? 돈이 필요하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입술을 달싹이다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제가 부숴버린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시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또 너무 죄송해서요. 그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반성과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가 그 눈물과 함께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놀랄 만큼 야위고 온통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장갑 끼고 다시 오너라. 아직 치워야 할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건넨 아주 긴 화해의 첫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아이는 정말로 공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제 말대로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서요. 그날부터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 가장 늦게까지 남아 가장 힘들고 굳은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날카로운 폐자재를 정리하고 일하는 인부 아저씨들의 점심을 챙기는 것이 그 아이의 일이었습니다. 아들 민규는 처음에는 그런 옛 아내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색함과 분노,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겠죠.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거운 목재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폐자재를 나르던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와 아들의 허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옷에 묻은 톱밥을 털어주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식사 시간이면 그 아이의 목까지 밥을 퍼서 말없이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잠든 그 아이의 상처투성이 손에 몰래 약을 발라주곤 했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이자 위로였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을 때 우리의 새로운 집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의 망치질과 그 아이의 땀방울, 그리고 저의 꿈이 더해져
낡은 폐가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는 집의 이름을 재봉틀과 망치라고 지었습니다. 저의 재봉틀과 아들의 망치가 함께 지은 집이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거창한 개업식 대신 우리 세 사람의 힘으로 집을 완성한 것을 기념하는 작은 집들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오랜 친구들과 소미, 그리고 아들의 공방 식구들, 공사를 도와주었던 인부 아저씨들까지 고마운 사람들을 초대해 마당에서 조촐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손수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때는 남이 해주는 음식만 먹던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포장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열어보거라. 상자 안에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든 가죽 골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니셜과 함께 작은 제스민 꽃 한 송이가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골무였죠. 그 아이는 골무를 받아든 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내일부터 저 1층 아뜰리에 바닥 청소부터 다시 시작이다. 대답해야지. 내 제자. 제가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아주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런 제 옛 며느리이자 제 세 제자의 어깨를 이제는 어엿한 어른의 손으로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봉틀과 망치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아뜰리에에서는 저와 제 세 제자가 함께 옷을 만들고 2층 가정집에서는 저와 아들이 함께 소박한 저녁을 차려 먹었죠. 제 제자는 정말로 바닥 청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공방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강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세 남자가 저희 집에 와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제 제자는 그런 그들을 보며 아주 옅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2층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함께 웃고 있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들에게 줄 간식을 챙겨나가는 제 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의 폐허 위에서 재봉틀과 망치로 서로의 삶을 기워주고 다시 세워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길고 따뜻한 진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조용히 피고 졌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의 상처 위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무성한 잎을 피워낸 뒤 마침내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풍요로운 가을이 다시 찾아왔어요. 재봉틀과 망치라는 소박한 이름이 붙은 우리의 새로운 집은 이제 동네의 풍경 속에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손자 강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2층의 작은 거실은 오래간만에 설렘과 부산스러움으로 가득했지요.
저는 밤새워 마지막으로 손을 본 강우를 위한 책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죽 가방이 아니에요. 아이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원단을 고르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을 손으로 수놓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가방 끈 길이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들 민규는 어느새 제법 전문가의 태가 나는 손으로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이름표를 가방에 달아주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공방은 이제 정직한 조목수라는 이름으로 제법 알려져 주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땀으로 일군 성실한 성공은 아들의 얼굴에서 과거의 유약함을 모두 지우고 건강한 자신감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제법 쌀쌀한 아침 공기에도 그 사람의 뺨은 옅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죠. 제 옛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아이의 몸에 꼭 맞게 지어진 단정한 남색 정장 한 벌이 곱게 들려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제 곁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배운 그 아이는 이제 저 없이도 제법 그럴듯한 옷 한 벌을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어엿한 솜씨를 가진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우 옷,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려두었어. 늦지 않았지?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저나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평온함이 그 아이에게서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아이가 들고 온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꼼꼼한 바느질, 아이의 활동성을 고려한 편안한 재단. 그 옷에는 아이를 향한 따뜻한 애정과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는 나보다 바느질 솜씨가 더 좋은 것 같구나. 제 입에서 며느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 혹은 너라고 불렀을 뿐이죠. 그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자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요. 제 말에 며느리의 커다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큰 눈 가득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이제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말없이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고 긴 시간이 걸려 완성된 우리 가족의 진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강우의 입학식에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강우의 왼쪽에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웃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어느 가족보다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운동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사연 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저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평범한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로를 핥히고 상처냈던 그 지독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땀 흘렸던 시간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 속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둘러앉아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만들어준 튼튼한 나무 식탁 위로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음식이 올라왔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마당을 뛰어다니는 강우의 웃음소리가 가을 햇살처럼 따사롭게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수줍게 스케치북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밤새워 그린 새로운 옷의 디자인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옷들이었습니다. 서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시선과 독창적인 감각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선생님. 저 선생님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제 제 제자는 저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날개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가르치거나 이끌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해주면 될 뿐이었죠. 저는 제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들이 며느리의 스케치북을 함께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강우가 할아버지의 망치를 흉내내며 나무 조각을 두드리고 있었죠. 제 인생 최고의 걸작은 제가 만든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바로 저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다시 세워 마침내 완성된 나의 집, 나의 가족. 저는 조용히 재봉틀의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하고 희망찬 소리가 기분 좋은 가을 햇살 속으로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